네, 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다양한 이슈가 많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바이오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최근 정부 정책의 영향 등으로 온기가 도는 듯했던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HAB, 메지온 등의 글로벌 임상실험 실패설 확산가 또 논란에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자, 한때는 우리 증시의 믿을 구석이었던 바이오주, 이제는 미운 오리가 되어 버렸지만 다시 한번 날 수 있을지, 어떻게 또 버티면서 대응해 봐야 될지 우리 브라보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오프닝 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주, 오늘 많은 관심들이 사실은 G20에 쏠려 있었지만 오늘 또 저희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휘청이는 바이오주. 지금 오늘 딱 날짜도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 하반기 7월에 시작이 되는데, 하반기에 업종별 하반기 전망, 바이오주를 포함한 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전망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을 오늘은 세 분이 다 눈을 안 맞아. 그래요, 김대복 대표님.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하반기 업종별 전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주 포함해서. 예, 하반기의 시장 흐름들은 뭐 상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주춤하고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5월 22일 1196원에서 오늘 1150원대 중반까지 밀었는데 상당히 많이 밀어서 외국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주식을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서는 G20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변동성을 만들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우리 시장은 5월 달에 저점을 딛고 6월 달에 반등했으니까 7월 초에 약간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7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 업종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어떤 종목, 어떤 업종들이 오르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현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시장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는 코스피에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 관련주들과 자동차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사실 바이오 관련주들은 아직도 시장은 악재가 나오면서도 아직까지 저점을 지금 확인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흐름상으로는 지금 현재 그 바이오 같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8, 9월 달 전후에서 일단 반등 시도가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12월 달 전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업종의 고점을 2018년 1월 달과 4월 달에 거의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1년 6개월 내지는 1년 2개월 정도 쉬어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왔다. 근데 이제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통상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바로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7월 달에는 조금 바이오 업종들은 지금 현재 기술적인 어떤 반등 이외에 큰 모멘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고요. 전체 흐름은 지금 현재 시장 흐름들처럼 그 미운 오리석기의 이런 쪽의 시장 흐름에서는 이미 좀 섹터를 좀 전환했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통신이나 이런 쪽은 그 5G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OLED나 아니면 지금 현재 2차 전기 섹터 이런 쪽은 하반기에도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임종혁 대표님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혁 대표님은 특히나 또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평상시에 굉장히 많으셔서 바이오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자, 하반기 바이오주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바이오주는 일단은 지금이 최악인 것 같아요. 5만 가지 악재가 지금 다 수면 위로 대놓고 올라오면서 지금이 좀 최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150 지수에 이제 편입된 이제 대표 종목군들 보면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군들이 대거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코스닥 150 지수의 지수 수준 자체가
퀀텀 점프를 해야지 바이오주의 의미 있는 상승 드라마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외국인들이 9천억 넘게 코스닥 종목군들을 매수했는데 이때 상승 흐름을 주도했던 게 바로 이제 바이오주예요.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지수에 편입 안 되어 있는 바이오주도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3월 초까지는 아주 멋있는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부터 이제 5월 초까지 외국인들이 코스닥 비중을 늘리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기간이 매도가 나오면서 바이오주가 휘청거렸는데 그리고 5월 달 미중 협상,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외국인들이 5월 달부터 해갖고 이제 코스닥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8천억 넘게 줄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기관도 매도하고 외국인도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150 지수가 주저앉으면서 코스닥 150 지수의 몸통 역할을 하고 있는 바이오주 역시 전반적으로 이제 주저앉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죠. 결과론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코스닥 비중을 줄였던 기관이 코스닥 시장으로 빨리 입성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꼬인 수급이 풀려야 바이오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꼬여있는 수급이 풀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어떤 리스크가 완화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가 돼야 돼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그래도 상반기 때 극대화됐고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해결될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덜 우리를 아프게 할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도래되고요. 미국 금리 인하 스케줄에 맞춰갖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아직은 아니지만 하반기에는 금융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금융장세에 대한 시그널은 없지만 하반기부터 이제 슬슬 금융장세 혹은 유동성 장세 진입에 대한 어떤 윤곽이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수급발로 움직이는 유동성 장세가 전개된다면 성장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무르익을 수 있고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 자체에 이제 바스켓으로 베팅하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바이오주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오주는 상저하고 패턴이 유력합니다. 바이오주 상반기 1분기 때는 바이오주 괜찮았어요. 1월부터 3월 초까지는 괜찮았는데 3월 초부터 바이오주가 지금까지 3개월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작용, 반작용.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지금 현재 모든 섹터 통틀어서 가장 골이 깊은 섹터는 바이오. 그리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가정했을 때 하반기 때 저점 대비 리바운드 폭이 가장 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바이오가 아닐까. 지금은 이제 터널, 그 어두운 터널 끝자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주는 하반기 때 고점을 만들 것이다. 하반기 때 3월 고점을 넘기는 그런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터널의 끝자락에 지금 우리 바이오주가 위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자, 우리 임주아 대표님 같은 질문입니다. 바이오주 어떻게 하반기 전망하시고요? 또 혹시 다른 업종들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바이오 업계가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올라왔었고 지금 현재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 항상 있었던 과정이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로 보여드릴 게 가장 최근에 바이오 빅딜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화이자가 최근에 13조 원을 들여서 인수한 회사가 어레이 바이오파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바이오파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날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딜이 있었던 회사도 사실 성장통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지금 미국의 헬스케어 자체가 미국 대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도 많이 깨지고 있어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 새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할 타이밍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헬스케어 중에서도 좋은 기술이 있는 회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시간이라고 보고요. 종목을 함부로 진입하기에는 좀 호재성만 보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회복까지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다른 지금 파트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 정도가 바이오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업종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오늘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우리 바이오주가 빠지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을 통해서 결국은 바이오주가 코스닥 시장을 끌어내리는 한 중점에 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텐데요. 자, 그 중점에는 HLB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HLB의 임상 실패 논란, 임상 실패. 이 앞으로 어떤 대응 그리고 또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임종혁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일단 HLB 이제 폭락 배경은 이제 전체 생존 기간값이 목표치 이하로 나온 것으로 이제 추정됐기 때문에 이제 하한가를 갔는데 약간 좀 긴급 그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에서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좀 이야기 보따리를 이 진양곤 회장이 좀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FDA에 허가 신청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마 오늘 하한가로 가게 되는 어떤 직격탄 역할을 이제 한 것 같아요. 일단 전체 생존 기간 값은 약간 좀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현재 이게 위암 3차 표적 항암제로 지금 임상 3상을 했고 그 탑라인 결과가 나온 건데 지금 현재 3차 치료제로 이제 지금 현재 상업화가 된 게 바로 세계 3대 면역 관문 억제제 중 하나인 옵티보거든요. 근데 옵티보의 전체 생존 기간 값이 5.26개월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 옵티보보다는 전체 생존 기간 값이 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목표치는 달성 못했지만 완전히 임상이 이제 실패했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빠진 거기 때문에 좀 저도 되게 어리둥절하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HLB가 보도 자료를 뿌렸고 그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각종 언론사에서 이 리보세라는 임상 3상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거의 마무리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글들이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2시 이후로 이제 기자회견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뭐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좀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 생존 기간 값은 일단은 목표치보다 덜 나왔지만 그래도 무진행 생존 기간의 중간 값은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래 발생 가능한 이벤트도 좀 봐야 되는데 객관적 반응률 그리고 질병 통제율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 여기와 관련된 그 데이터 값은 유럽 임상종합학회에서 이제 도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 최종 임상 3상 결과가 도출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FDA랑 이런저런 어떤 소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3차 표적 항암제로서 품목 신청을 할 수 있을지 품목 신청을 하게 될 경우 FDA에서 과연 승인을 해줄지 여기에 대한 어떤 미래 이벤트를 좀 더 이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이 이 단독 임상도 하고 있지만 위암증후증으로 단독 임상도 했지만 병용 임상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면역관문 억제제가 옵티보하고 키투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보이까지 그중에서 옵티보하고 키투르다랑 병용 임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병용 임상을 하면서 적응증을 지금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록버스터급 항암제 주사제입니다. 파크리탁셀이랑도 지금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항서제약과 간암 적응증으로 이제 병용 임상 3상을 지금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병용 임상에 대한 미래 가치보다는 일단은 위암 표적 항암 3차 치료제로서의 어떤 임상 3상 결과가 예상치 어떤 목표치를 미달했다는 어떤 그런 이슈만 지금 함몰돼 갖고 거기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보통 이거는 제가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기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한가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하한가 가격 자체가 핵심 저항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저점이 잡힌 상태에서 이제 오늘의 하한가 가격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저항대를 시차를 두고 과연 터치하러 가는지 여부를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질문은 우리 임종혁 대표님께 먼저 드리고 다른 분께도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HLB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자세하게 해주셨으니까 이 바이오주는 특성상 어떤 좀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퇴출 규정도 다른 종목과 다른 분야랑 굉장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실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같은 메중 같은 경우는 임상 실험에 대한 실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루머에 휩싸이면서 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렇다면
바이오주의 이런 특성 때문에 이렇게 임상 실험에 실패하는 기업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실패했다는 루머 때문에 또 이렇게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응 방법들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임종혁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고 같은 질문 또 다른 대표님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질문이 집중돼갖고 약간 좀 바이오맨이니까. 당황스러운데 예, 예. 그래도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임상 3상을 결과도 도출시키지 않았는데 실패했다는 루머가 들어왔는데 이거 미공개 정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근데 약간 루머로 인해서 빠졌고 내일 이제 사측에서 이제 좀 기업 설명회를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지오는 내일 그 시장의 반응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공개된 악재로 이제 급락을 했을 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두렵고 무섭고. 근데 일단은 하한가는 가지 말아야 돼요. 하한가를 간다는 거는 좀 끔찍한 거거든요.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안 좋다고 이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한가를 가는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하한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HLB는 조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보사 사태 때 코오롱 생명과학의 어떤 주가 파동을 좀 참고해 볼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대응하는데 어느 정도 좀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국내 임상 3상을 주도했고 국내 판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3월 29일까지는 200일선 근처에서 그냥 뭐 눌림목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보사 관련된 어떤 노이즈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구체화되면서 결국에는 4월 1일 날 점하한가를 갑니다. 점하한가. 시가 하한가, 종가 하한가. 하루 종일 하한가가 바로 점하한가인데 근데 점하한가가 발생된 종목은 다음 날에도 급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월 2일 날 시가 7.4%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캔들이 붙다가 언제죠? 4월 9일 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흔드는 음봉이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한가 가격은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이 하한가 가격을 근데 시차를 두고 돌파를 합니다. 그 시점이 바로 4월 15일이거든요. 이때가 코오롱 생명과학을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오롱 생명과학은 추가적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파동이 나왔는데 이 코오롱 생명과학 파동을 고려해봤을 때 하한가 가격 악재가 나왔을 때 하한가 가격은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한다. 만약에 하한가 밑에서 거래가 되다가 그 하한가 가격을 터치하든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거기서는 일단 탈출을 하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코오롱 생명과학의 케이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기 때문에 HLB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코오롱 생명과학의 어떤 주가 파동, 물론 똑같이 전개될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 전략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우리 임주아 대표님께 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임상에 실패할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성공하다면 좋겠지만 실패할 경우의 대응 방법 그리고 또 이분처럼 루머에 쌓인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이 사실 임상 실패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사실 바이오 업계에서는 뭐 임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형을 해서 임상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볼 수 있느냐 없느냐 유무가 중요한 부분이지 이것이 실패이므로 무조건 뭐 약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그 바이오 시장에서 다른 건 몰라도 메지온이랑 HLB는 조금 핑크빛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도 계속해서 노무라에서는 투자 의견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셨을 것으로 좀 보이고 오늘 나온 루머는 아직 사실 확인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그 HLB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스케줄을 하나를 체크를 더 추가를 해드린다면 일단 이 물량에 대해서는 임상에 실패했다가 아니라 1차 목표는 그 위약, 가짜 약 대조군에 대비했을 때 차이가 있으나 기존 약이 그 릴리의 사이람자라는 약입니다. 그것과 좀 차이가 없어서 실망스러운 매물로 볼 수가 있는데요. 2차 결과 변수가 아까 말씀 주신 그 무진행 생존 기간 그 PFS가 좀 좋게 나왔으나 가짜 약에 대비해서는 더 좋게 나왔어야 되는데 덜 좋게 나온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고요. 이제 매수세가 신규로 유입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좋아지려면 그 9월에 유럽 종양학회라고 있습니다. 그 ESMO 결과를 좀 보고 나서 추후 주가적인 측면에서 좋게 보려고 해도 사실 뭐 그냥 기존 컨센서스 대비 목표가는 좀 낮게 잡히면서
실망 물량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응은 사실 좀 자세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로 대응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지 아니면은 탈출하시고 다른 걸로 트레이딩 하시고 가실지는 조금 오늘 내일 중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보시면서요. 네. 그래요? 살짝 시원한 마음이 조금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메지온 같은 경우 사실 메지온 같은 경우 굉장히 억울합니다. 뭐 실패의 소식이 들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루머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기업들 어떤 대응 방법으로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사실 기업에서 IR이 바로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부분들 보고 움직여주고 뭐 그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해명하는 시간을 빨리 가져주는 게 좋은데요. 아까 네. 다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케줄이 존재하니까 일단 그것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좋습니다. 우리 김대복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주의 특성상 분명히 이렇게 뭐 실패를 했다고 해서 포기한다는 건 아니겠죠. 이번 실패는 다음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겠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을 할 텐데 많은 기대감을 갖고 했을 때 이런 오늘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 루머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메이저원 갖고 계신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이 루머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오늘 빠져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이 그만큼 빠지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텐데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이 두 가지 질문 한 번에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루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네. 그 루머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은 루머가 나오기 전에 시장 흐름들이 일시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뉴스가 아주 나쁜 뉴스가 나오면 배드 뉴스를 굿 뉴스로 바꿔버리는 이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이오주들을 보면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반대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한 이런 시장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면 그냥 쏟아지는 이런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잘 모르는데 이런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메이저급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내려오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내보다 조금 더 지금 그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같이 매도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시장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려오는 이런 자리에서는 같이 동참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이때 못했다면 바로 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에 리바운딩이 2, 3일 두고 나서 리바운딩이 강하게 안 나오면 이것은 강력한 저항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주를 투자할 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종목이 어떤 임상 결과가 나올 것이다는 이런 쪽에 베팅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과거의 데이터가 이렇게 돼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되면 이렇게 좋을 것이다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번에 지금 현재 보면 그 동일하게 내렸지만 지금 현재 그 HLB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상 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하루는 강하게 올랐다가 하루는 강하게 내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변동성 시장을 먼저 앞에서 줬습니다. 시장을 흐름을 보면 진짜 좋은 재료가 나왔다면 이런 것들이 악재를 먹고 호재로 반영해야 되는데 이때 이미 시장 흐름들은 꺾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HLB 사장이 와서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지금 현재 브리핑할 때 지금 현재 임상 3상의 기대치를 못 미쳤다 이렇게 하면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팩트라고 봐야 돼요.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참하는 것이 맞고 통상 이렇게 와서 장대 거래가 시키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보다 좀 더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거의 다 튀어나왔다고 생각하면 당분간은 이것은 반등할 때마다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팔고 이거와 같이 해서 오늘 종반에 같이 내려왔던 이런 종목들 중에서 오히려 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대안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진짜
악재 끝에 악재, 정말 바이오주의 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억 속의 바이오만큼의 광풍은 아니더라도 다시 좀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는 과연 올지 가능할지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언제쯤 이 바이오가 다시 회복이 될지, 그리고 또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바이오주 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옥석 같은 종목들은 과연 뭐가 있는지 질문을 두 개를 한 번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아 대표님한테 먼저 드려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이오 업계는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성장통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반기까지 빨리 환등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상반기요? 네, 그래서 그나마 사실 지금 악재 속에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조용히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옥석을 가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나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옥석을 특별히 가려서 뭔가 당장 살만한 종목은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G3BNT가 이제 안과 약으로서 제네릭 도 관련이 없고 시밀러도 관계가 없고 자기네 거를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그나마 악재 속에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이 그냥 주가가 그대로 흘러가는데요. 이제 안과약 중에 사실 삼천단 제약이 많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규명을 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회사가 좋다라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유일한 전제 조건이 다른 비파마 안과 시밀러, 그러니까 유사한 약은 안 하고 안과약이 제네릭으로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 포인트 하나 때문에 주가가 가는 건데 그걸 좀 조사를 현재 못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시장에 있으면 롱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삼천단 제약 안과약인 거고, 근데 그게 다른 회사가 얼마나 복제할 수 있는가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삼천단 같은 게 숏으로 가져가셔야 될 게 맞는데요. 사실 안과약을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않지만 다른 약에 비해서 2017년, 18년 이제 탐방을 다녀봤을 때는 비교적 만들기 어려운 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건비가 한국이 미국보다 좀 훨씬 싸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안 하는 약이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안과약을 잘 만드는 공장이 몇 개가 있기는 하지만은 미국 CGMP 규정에 맞는 시설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시설 투자는 사실 돈만 있으면 좀 가능한 뭐 확장돼서 커져 나가고 성장할 수 있는 뭐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안과약을 복제를 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스터디가 필요하나 제네릭과 그다음에 시밀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G3BNT 정도가 그나마 조금 옥석을 가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지금 일단 바이오주의 회복은 내년 상반기 정도 예측해 주셨고, 그리고 굳이 옥석이라는 말을 해 본다라면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말씀의 요는 현재는 바이오주보다 다른 업종에 눈을 돌려보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단기로 수익을 낸다면은 다른 섹터에서 조금 더 변동성이 좋은 종목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시고요. 네. 뭐 본의 아니게 이제 나의 선택과 좀 다르게 뭐 스윙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상황이 그나마 제일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손절을 하고 가기에는 이미 조금 늦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대복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회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옛날만큼의 영광까지는 아니지만 광풍은 아니지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시고 또 현재 만약에 또 바이오주에 대해서 꼭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고 싶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이 정말로 끝자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가 오히려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옥석 같은 바이오주의 종목들 뭐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바이오주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그 2018년 1월 달과 4월 달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고점이 조금 다른데 그 전 파동이 3년간 상승했다는 거예요. 3년간 상승하면서 바이오의 어떤 열풍들을 쫙 해서 올라갔던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시장은 거의 1년 6개월 정도 쉬었으니까 기간 조정의 성격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월봉상으로 50개월 선에 거의 근접하거나 그 자리를 딱 맞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한 조건에 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이오를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봐도 만약에 오르더라도 대세 상승이 아니라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7월 달에 올 거냐 아니면 지금 하반기에 올 거냐 이렇게 볼 때 7월 달은 7월 달 지금 보면
마찬가지로 실적이 발표되는 달이에요. 바이오들은 실적 발표될 때 잘 안 오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걸러갈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 8월 달이나 9월 달에 반등하거나 늦으면 12월 달에 반등하는 이런 코스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지금 현재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에 지금 현재 그 사우디에서 그 지금 현재 왕세자가 들어와서 지금 어저께 MOU를 많이 체결했는데 네. 오늘 또 체결한 게 있죠. 바이오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지금 현재 MOU를 체결했는데 이때 참여한 회사들이 GC 녹십자, JW 중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아에스터, 보령제약, 유한양액, 일동제약, 종근당, 휴원스 글로벌 이런 쪽이 같이 오늘 같이 참여했다는 게 이게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서 저는 굳이 고른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안전하게 상승의 틀을 가지고 있는 디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고요. 바닥권에서 지금 그 반전의 오늘 고리를 첫 번째로 내민 종목은 비피도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반등하는 이런 종목이니까 좋고 오늘 지금 이렇게 회의에서 동참한 이런 쪽에서 본다면 보령제약 같은 경우가 좋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사우디 머니에 대한 기대감. 그래요. 맞습니다. 자, 우리 임종혁 대표님께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바이오주가 터널의 끝자락이라는 표현 그리고 또 몇 개 산 골짜기가 깊어서 뭐 이런 표현 쓰셨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있는 그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자 정말 대표님이 생각하는 바이오주의 끝자락이라고 한다면 과연 회복의 시기는 언제가 될지에 대한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바이오주의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면 어떤 종목을 지금쯤 우리가 한번 봐줘야 될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금융 장세가 이제 전개된다면 바이오주 랠리 충분히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내일 그 메지온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 뉴다나필 3상 관련된 기업 설명회를 진행할 거란 말이죠. 그 기업 설명회에서 어떤 컨텐츠가 나오는지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그 HLB의 그 리보세란이 탑라인 말고 최종 임상 3상 결과도 우리가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라젠의 팩사백 플러스 넥사바 병용 임상 무용성 평가 결과도 뜨거운 여름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그 바이로메드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첫 번째 임상 3상 결과도 한번 도출하면 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열거한 데이터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긍정적으로 전개되든지 아니면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 바이오주는 흥미진진한 랠리가 전개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바이오주 옥석 가리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바이오 벤처 기업 중에서 너무 신약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 그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램시마 SC 제형 공장을 내년 말에 완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도 화학의약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베타 사업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핵심 파이프라인을 이미 기술을 수출한 상태에서 임상을 하는 기업들도 좀 안전한 편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기수출의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있고 유한양이 있고 뭐 인트론바이오, 에클론, 한올바이오파마, 제넥신, 크리스탈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기수출을 핵심 파이프라인을 기수출을 성공시킨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안정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 임상 3상 다 끝내고 품목 승인까지 받고 상업화까지 성공시킨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메디포스트가 있고, 뭐 녹십자셀, 코아스템, 뭐 지엘팜테 이런 기업들은 국내에서 충분히 차고 넘치게 검증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일반 바이오 벤처 기업보다는 좀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좀 이렇게 개량 신약을 만드는 기업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파크리텍스 경구용 제제를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품목 승인까지 받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제약도 지금 중국에서 임상 3상 하고 있고, 그리고 일양약품의 슈펙트도 국내에서 이제 상업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얘도 지금 이 슈펙트도 중국에서 임상 3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일단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 뭐 코스맥스 BTI나 뭐 노바레스 같은 기업도 이제 뉴트리도 실적이 나오는 친구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동안, 뭐
미용, 뷰티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보톡스 쪽에서는 메디톡스, 그리고 체성분 분석기 쪽에서는 뭐 인바디 같은 기업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자체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자회사나 관계사를 통해서 신약을 이제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한독이나 뭐 알파홀디스, JW 신약 이런 류의 기업군들은 상대적으로 일반 시총이 너무 크고 구설수가 있는 바이오 벤처 기업보다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큰 편이다. 그리고 주가 하락 시에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전판이 있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종목군들을 메모해 놨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셔갖고 매매 기법을 절차탕마하셔갖고 매수 기법 적용될 때 매수, 그리고 매도 기법 적용될 때 매도,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될 때는 손절,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